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준모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3일 금요일입니다. TGIF 항상 금요일만 되면 TGIF Thanks God It's Friday 단어가 생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내일 아침에 이제 축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벌써 또 즐겁습니다. 어제 또 좋은 질문을 누가 남겨주셨는데요. PBR 10배인데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혹시 PBR이 10배 넘어도 안 파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회사 투자의 원칙에다가 제가 써놨는데요. PBR 10배 넘으면 일단 매수 중지. 하지만 포워드 PER이 30 이하이면 예외라고 써놓긴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업들이 보면 PBR이 되게 높잖아요.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본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자사주 매입 소각이 왜 주주 환원인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실 것 같은데 주식수가 1억 주가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매년 100만 주씩 아니면 1000만 주씩 사서 소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이 회사가 100억을 벌어서 PER 20배 하면 2천억 시총인데 계속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을 해요. 소각을 해서 우리가 경제학에 보면 이 simplify를 많이 하잖아요. 단순화시켜서 어썸션을 가정을 이렇다고 가정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통해서 이제 결과를 도출해내는데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해서 마지막에 딱 한 주 남았다고 치자고요. 딱 한 주. 한 주 남아도 기업의 가치는 변함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 주 남았으면 이 한 주의 가격은 시가총액이 2천억이 유지가 되고 있다면 이 한 주의 가격은 2천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사주 매입을 해서 소각을 시키는 게 기존의 주주한테는 주주 환원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무튼 그런 의미로 자꾸만 미국은 BPS가 쉐어 북밸류를 주식수로 나눠야 되는데 주식수를 계속 줄여주다 보니까 BPS가 올라가게 되죠. 그런 여러 가지 이유에다가 그 북밸류 자체를 자기 자본이 주식을 매입해서 소각하다 보면 자기 자본이 또 줄어들게 되죠. 그 줄어드는 부분 때문에 전체 PBR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기업의 가치는 2천억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주식수가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그래서 미국 기업들은 PBR이 다 높은데 애플도 그렇고 그죠? 웬만한 미국 기업들은 PER이 25배에서 30배 다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오늘 아침에 공부를 했던 일라일릴리 같은 경우가 PER이 50배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50배인데 내년에 EPS 성장률이 얼마인가 이렇게 봤더니 매출 성장률이 뭐 80%다. 뭐 이러면 야, 내년에도 매출 성장이 있고 그만큼 이익도 계속 늘어나면 또 내년 되면 PER이 또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성장률을 PER을 성장률로 나눈 거. PER은 50인데 매출 성장률과 이익 성장률이 80이다. 그럼 50 나누기 80 하면 1이 안 되잖아요. 그게 이제 PEG 개념인 거죠. 그죠? 그래서 PBR이 10배가 넘어도 2015년도에도 그랬고요. 이익 성장이 계속 나왔던 그때 당시 이제 코스맥스를 2015년입니다. 많이 들고 있었는데 그게 한 500% 수익이 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PBR이 14배 정도까지 가더라고요. 거기서 내년에도 과연 이익 성장이 이 정도 나올까 계속 난다라고 하면 들고 있으면 되는데 당시에 사드 보복이 있기 전에
따이공 규제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따이공 규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드 보복이 터지고 뭐 이러면서 그러면 이제 매출 성장에 대한 어떤 그 가정의 기스가 나잖아요. 그러면 PBR이 14배인데 여전히 PER은 30배다. 근데 보통 PBR 14배 되면 미래의 이익을 최근에 이익 증가율을 그대로 곱해가지고 PER이 꽤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한 70배 막 이렇게 되면 그러면 내년에도 최소한 이익 증가율의 한 50%는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이익 증가율이 내년에 매출이 확 꺾일 수 있는 어떤 그런 이슈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잽싸게 팔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참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서 12개월 포워드 PER이 10배이면 어떻게 하시나요? 라고 했잖아요. PBR이 10배인데 PER이 10배이고 이 10배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시젠처럼 일회성 이익이면 안 되는 거죠. 내년에도 10배가 나와야 됩니다. 지금 7배, 5배인데 근데 내년에는 이익이 확 꺾인다든지 또는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도 팔아야 됩니다. 내년에는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익이 날 거야. 오늘 아침에 애플의 실적에 대해서 최상무랑 같이 얘기하면서 서비스 매출이 계속 17%나 두 자릿수 성장을 했잖아요. 애플의 아이폰은 그 충성도 감안을 하면 뭐 5% 안짝으로 더 팔리기도 하고 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근데 서비스 매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은 굉장히 뛰어나잖아요. 내년에도 이 정도 서비스 매출은 나올 거야 해서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뛰어난데 요 포드 PER이 이 10배가 확실한 10배 확실한 이익인지 아니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그런 경우면 저 포워드 PER 10배도 믿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체적으로 좀 PER도 낮고 PBR도 낮은 이유가 시클리컬이 많아서 그렇다는 말씀들 많이 들었고 사이클 기업이다 보니까 이익이 많이 날 때는 또 왕창 나는데 이익이 또 안 나올 때는 반도체도 그랬죠. 이번에 또 뭐 적자 8조 난다 이러니까 그런 이익의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멀티플을 낮게 받는 거고요. 그리고 성장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주도 내년 내후년에 과연 그렇게 이익이나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장주를 분석할 때 산업의 성장성으로 많이 분석하잖아요. 이 산업은 매년 30%씩 증가하는 산업이야. 근데 거기에 함정이 있죠. 그런데 거기에 플레이어가 몇 명이냐고. 플레이어가 지금도 3명인데 내년에도 3명이고 내후년에도 3명인 건지 아니면 기술적 장벽이 낮아서 내년에는 10명, 내후년에는 20개 회사 이런 식으로 늘어나는지. 그래서 2015년도에 마스크팩 회사가 16년 초가 되니까 우리나라에만 마스크팩 만드는 회사가 7,000개가 넘는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거든요. 그때 등골이 오싹해지죠. 7,000개. 그래서 워런 버핏이 얘기했지만 산업의 성장성 분석을 투자의 핵심이라고 사람들은 착각하는데 경쟁구도에 대한 분석, 그 경쟁 우위를 가진 회사가 얼마나 오랫동안 경쟁 우위를 지속할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더라고 워런 버핏은 얘기하셨습니다. 네,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자, 이제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중앙일보이고요. 90년대에는 홍방싱 올해 대세 패키지 여행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들 졸업식 때 뉴욕 갔다 온 거 말고는 거의 저희 딸이 그랬던 것 같은데요. 우리는 왜 여행을 안 다니냐라고 얘기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놀러 간 여행은 2014년도에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히로시마 갔던 거 말고는 가족 여행을 그렇게 간 기억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저 딸 보고 근데 그 오빠 축구 캠프 할 때 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애들 학교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가족들 많이 왔다 갔다 좀 하기는 우리가 하지 않았느냐. 네, 그런 얘기를 좀 해가지고요. 아무튼 여행 저도 막 세계 여행이나 유럽이나 이런데 아니면 TV 다큐멘터리 보다 보면 뭐 몽골 같은 데 있잖아요. 그리고 카자흐스탄 막 그런 데도 참 가보고 싶긴 한데 예, 제가 빨간 날 아니면 잘 안 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좀 없습니다. 나중에 회사 그만두고 나면 시간 많을 때 이제 다녀야죠. 또 자꾸만 3000% 빠지는데. 네, 그래서 이 90년대 홍방싱 올해 대세 패키지 여행은 뭐냐인데 한국 최대 여행사 하나투어가 창사 30주년을 맞았다고 하네요. 30주년밖에 안 되나요? 1993년 국진여행사로 출범한 하나투어의 누적 이용객은 자그마치 4,723만 명, 한국인 92%가 한 업체를 통해 해외여행을 한 셈이죠. 5,200만 명이니까. 그러니까 하나투어의 30년간 히트 상품을 보면 한국인의 해외여행 변천사까지 읽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97년, 96년 이럴 때는 뭐 에어프랑스 뭐 이런 회사들이 있었는데 IMF 때 그때 여행사들이 많이 망했었습니다. 많이 망하면서 이 여행사 구도가 그때 좀 변한 것 같고요. 하나투어 1등, 모두투어 2등 뭐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노롱풍선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은데요. 야, 사진에 보니까 이게 뭐죠? 하나투어가 지난 12년간 한국인을 가장 많이 보낸 지역은 어딘가 했더니 베트남 다낭이네요. 그러고 보니까 작년 2월이었나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올해 2월이었던 것 같기도 하네요. 베트남 다낭 갔다 오셨는데 한국인을 가장 많이 보낸 지역이네요. 사진은 다낭 바나힐스 골든브릿지라고 큰 돌로 된 손바닥이 이렇게 다리를 받치고 있는 이 사진이네요. 되게 멋있네요. 중남미 같은 특수 지역에 집중했던 국진 여행사는 1996년 하나투어 브랜드를 만들면서 저변을 넓혔고 1990년대에는 여러 여행사처럼 홍방싱 패키지가 대세였다. 홍콩, 방콕, 싱가포르를 모두 둘러보는 이른바 동남아 순방이 인기였던 시절이었네요. 98년 하나투어는 한국인 약 9만 명을 내보내서 국내 여행사 1위 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98년 맞나요? 98년 IMF 때 환율도 그렇게 높았는데 한국인 9만 명을 내보냈다고요? 연도가 맞는지 좀 궁금합니다. 2000년대 들어서는 아시아 여행지가 다변화했고 태국의 푸켓, 인도네시아 발리가 신혼여행지로 이목을 끌었고 하나투어는 색다른 휴양지를 발굴을 했는데요. 2002년 처음으로 전 세계로 띄운 말레이시아 코타키나바루가 대표적이었다고 합니다. 2004년에는 팔라우 상품을 선보였고 필리핀 동쪽에 자리한 섬나라 팔라우는 필리핀이나 괌, 사이판과는 또 다른 천혜의 자연으로 이목을 끌었습니다. 2016년 사드 배치로 관계가 경색되기 전까지는 한국인은 중국을 가장 많이 여행을 했는데 특히 백두산, 상해, 장자지에, 장가게죠. 예. 장자지에는 한국인으로 장사진을 이뤘고 저우름파 가 아니라 저우름파가 아니라 주윤발이 익숙한 것처럼 저는 뭔가 봤더니 주윤발이네요. 장자지에가 아니라 장가게는 중국 패키지 여행의 1번지였다. 하나투어가 띄운 지역도 많았는데 2012년에는 우공이산의 전설이 깃든 태항산
그리고 2016년에는 실크로드가 관통한 둔황과 란저우 상품을 개발해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합니다. 2010년대 들어서는 개별 자유여행이 본격화했고요. 스마트폰 보급과 저비용 항공 성장도 주요했지만 패키지 여행 자체를 꺼리는 사람도 많았는데 여유 없이 팍팍한 일정과 쇼핑과 선택 관광 강요 등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었고 변화가 필요했던 시점에 팬데믹이 시작이 됐고 해외여행이 막혔다가 약 3년 만에 국경이 하나둘 열렸는데 싸구려 패키지를 찾는 사람도 여전했지만 고객의 눈높이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하네요. 여행사도 변신을 꾀했는데 하나투어는 22년도에 하나팩 2.0을 선보였고 현지인 맛집 방문과 도심 호텔 숙박, 단체 쇼핑 제외 등으로 패키지 여행을 고급화했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송미선 대표는 하나팩 2.0 상품의 매출 비중이 전체 해외 패키지의 65%를 기록 중이라고 말을 했고요. 이점에서 궁금해진다. 하나투어가 4,723만 명을 해외로 내보냈는데 가장 비싼 상품은 무엇이었을까? 그렇네요.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500원 줘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또 썰렁한 농담 한번 했습니다. 2016년 포시즌스 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24일간 세계를 일주하는 1억 8천만 원짜리 상품이었다고 하네요. 그것도 2016년에 포시즌스 그룹의 전용기를 타고 저기 광화문에도 있는 포시즌스 호텔이 그게 포시즌스 그룹인가 봅니다. 전용기를 타고 크루즈도 아니고 전용기네요. 24일간 세계를 일주하는데 1억 8천만 원짜리 상품이라고 합니다. 이야, 1억 8천만 원을 모으려면 1억 8천 모으려면 1년에 1,800만 원 모아야 되니까 거의 10년 모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10년 모아야 되는 걸 24일 만에 다 쓰는 거네요. 지난 12년간 하나투어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방문한 해외여행지는 1등이 베트남 다낭, 그리고 2등이 태국 방콕, 세 번째가 일본 오사카라고 합니다. 네, 방콕하고 오사카는 가봤는데 다낭은 아직까지 제가 못 가봤네. 네, 고다 기사를 읽어볼까요? 좀 연결되는 기사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뉴요크는 쇼핑보다는 체험이다. 면세점도 달라진다. 예, 최근에 면세점 관련해서 어제도 다루긴 했었는데요. 관광객이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하나투어는 한마디로 아웃바운드잖아요. 우리가 나가는 거를 대행해주는 여행사가 하나투어고 그 다음에 인바운드 바깥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들이 뉴요크를 비롯해서 미국, 유럽, 동남아 각지에서 지금 많이 관광객이 들어오는데 이 관광객들이 도대체 어디서 뭘 소비하는지 이 사무실에만 있으니까 잘 모르니까요. 어떤 지금 소비 패턴의 변화가 있는지 계속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이 재개됐지만 면세업계는 기대했던 요크 특수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여행사를 통한 대규모 관광이 아직 본격화하지 않은 데다가 최근에는 쇼핑보다 체험을 즐기는 경향이 뚜렷해졌다. 이거는 아웃바운드나 인바운드나 다 비슷하다 그죠? 좀 전에 하나투어도 체험 요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면세점들은 자체 캐릭터를 출시해 눈길을 끌고 지역 맛집과 협업하는 등 생존 전략 찾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신세계 면세점은 자체 제작 캐릭터 폴과 바니를 공개했는데 폴과 바니? 위에 사진에 나오네요 보니까. 이중 바니가 패션 브랜드 오프화이트와 협업을 해서 이달 말까지 서울 중구 본점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을 하고 한정판 상품을 판매하고 대형 바니와
인증샷을 남길 수 있는 포토존을 선보인다. 이달 중 폴과 바니의 카카오톡 이모티콘도 공개할 예정이다. 아니 이쁘게는 만들어 놨는데요. 이거 폴과 바니가 좀 유명해졌나요? 오프 화이트라고 가슴에 이렇게 영어로 적혀 있긴 하네요. 네. 요크 등 외국인 관광객을 면세점에 방문하게 하기 위해서 단독 상품과 체험형 마케팅을 강화하는 것으로 풀이되는데 더는 요크들에게 면세점이 필수 쇼핑 코스가 아니었다. MZ세대 요크 사이에서는 시내 면세점이 있는 서울 명동보다 SNS 핫플레이스인 성수동, 홍대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처럼 고가 화장품을 싹쓸이하는 모습도 줄어들면서 중저가 브랜드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는데 신라 면세점은 올해 50여 개 K-뷰티 브랜드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고 이미 40개 이상 중저가 브랜드가 입점을 마쳤다. 어제 읽었던 기사랑 똑같다 그죠? 젊은 층과 외국인 방문 빈도가 높은 핫플레이스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한 경험이 있는 브랜드 유치를 진행 중이라고 하네요. 국내 면세점 외국인 매출 요 표가 나와 있습니다. 2019년도에 외국인 매출이요. 국내 면세점에서 20조 8천억이나 됐었네요. 그런데 20년 코로나 때 14조 6천억, 21년도에 17조, 그리고 작년에 16조. 예, 중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 관광객이 마구마구 들어오면서 한 16조 4천억 정도는 했었는데 올해가 9월까지 8조밖에 안 되네요. 9월까지. 이로써 10, 11, 12. 그러면 4분기가 하나 더 남았는데 8조를 나누기 3 하면 그러면 2조 3조가 안 됐는데 그죠? 한 2조 7, 8천억 여기다가 2조 7, 8천억 더해줘도 물론 4분기에 좀 많이 들어온다고 해도 면세점 매출이 올해 다 합쳐도 많이 줄어드네요. 네, 여기다가 그냥 3조를 더해준다고 해도 12조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단체 관광객이 허용된 거에 비해서는 국내 면세점 매출이 많이 줄어드네요. 자, 한국 면세점 협회에 따르면 지난 9월 국내 면세점을 이용한 외국인 수는 63만 8천 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287% 늘었습니다. 이용자는 늘었는데 매출이 오히려 34.6%나 줄었습니다. 그래서 신라 면세점이 3분기 영업적자 163억을 기록했다고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주가도 좀 빠졌었고요. 업계 관계자는 지난 8월 중국인의 한국 단체 관광 허용 이후 기대가 컸지만 아직은 침체 분위기라고 하고 최근에는 20, 30대 위주의 중국인 개별 관광객의 쌍커라고 하는 개별 관광객이 많아서 객단가가 낮은 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계는 중국 단체 관광은 전세기 재개를 계기로 분위기 반전을 기대하고 있는데 3일부터 중국 서부항공은 주 2회 제주와 정저우 노선 전세기로 운영하고 중국 단체 관광 전세기가 재개되는 것은 사드 사태 이후 6년 10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전세기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최근에 짬망 루피 그리고 체이싱 래빗, 후아유 등 브랜드를 선보였고 중국 MZ세대가 많이 찾는 브랜드라고 하네요. 또 제주 지역 주요 식당 관광지와 연계 할인을 시작을 했고 맛집 방문 시에 면세점 쿠폰을 증정하는 등 연계 할인으로 방문을 유도하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네, 업계 관계자는 전세기 재개는 중장년층과 같은 구매력이 큰 실질적인 요크가 돌아온다는 점에서 본격적인 귀환이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올해보다는 내년에 관광객이 아주 큰 폭으로 사상 최대 인원이 들어올 것 같은데요. 네. 면세점 업계도 많이 좀 회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옛날식으로 영업을 하면 안 된다 그죠? 예, 소비자의 소비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네.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 기사는 금리 오를수록 배 두둑한 은행, 정치권에서는 횡재세가 거론된다라는 부분입니다. 윤 대통령이 또다시 은행에 대한 강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면서 후속 대책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심이 커지고 있다네요. 일각에서는 은행 초과 이익을 세금으로 다시 거둬들이는 횡재세 도입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은행들은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낮추자니 정부의 대출 억제 기조에 어긋나게 돼서 당혹스러운 입장이라고 합니다. 2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엄중하게 느낀다면서 이미 발표했던 개선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또 다른 개선점도 고민 중이라고 했고요. 앞서 지난달 30일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은행의 종노릇을 하는 것 같다는 소상공인의 발언을 소개를 했고, 또 1일 서울 마포구 한 북카페에서 열린 21차 비상경제 민생회의에서는 한국의 은행은 일종의 독과점이기 때문에 갑질을 많이 한다면서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의 은행 때리기는 처음이 아니라고 하네요. 지난 2월 윤 대통령은 고금리로 은행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자 은행의 돈잔치로 국민 위화감이 생기지 않게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를 했고, 이에 금융위원회 주도로 은행권 경영과 영업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가 구성돼서 대구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하는 등 대책이 나왔다고 합니다. 대구은행이 지역은행에서 시중은행 요 뜻인가요? 국내은행 이자 이익 추이가 나오는데요. 20년도에는 41조 2천억이고 21년도에 46조, 22년도에는 55조 9천억,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만 29조 4천억이니까 연간 다 합하면 거의 60조 된다 그죠? 하지만 대책 발표 이후에도 윤 대통령의 비판 수위가 줄지 않았고, 5대 시중은행의 올해 3분기 누적 이익이 30조를 돌파를 하면서 사상 최대로 또 경신을 했고요. 이 때문에 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횡재세 도입 가능성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이디어 중 하나로 횡재세를 보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얘기했고요. 이 횡재세란 특정 산업군에 과도한 이익이 발생할 때 세금으로 이를 환수하는 제도인데, 법으로 적정 이익 수준을 미리 설정해 두고 이를 넘으면 세금을 더 걷는 방식인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많이 치솟은 유럽에서는 에너지 기업의 과도한 이익을 환수하기 위해서 횡재세 도입 사례가 늘고 있고요. 지난해 스페인과 헝가리 등에서는 은행까지 횡재세 부과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이탈리아가 1년간 은행의 순이자 수입의 40%를 횡재세로 부과하겠다고 밝혀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횡재세를 부과하면 부족한 재정을 확보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긴 하지만, 횡재세가 사실상 가격 상한제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은행의 효율적 경영을 막고 외국인 투자자 이탈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은 문제다라고 합니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은행에 물린 횡재세가 언제든지 다른 기업으로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경영 환경이 불확실해지고 외국인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은 법을 개정하는 횡재세보다는 은행에 일시적으로 재원을 출자받아서 서민 금융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연말쯤 서민 금융 지원 강화 대책을 내놓을 방침이고요. 다만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까지 나와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서 은행권의 초과이익 문제가 횡재세 논의로 급선회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네요. 은행권은 윤 대통령의 은행 비판을 소상공인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을 줄이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이 자기 입속만 채우지 말고 서민들의 금리 고통을 줄여줘야 한다는 뜻이 담겼다는 해석이고요.
이를 위해서 당장 금리를 내리는 게 가장 빠른 방법인데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였는데 상생을 주문하는 메시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 2월 달에 그 온라인 파트너스의 이창원 대표가 은행에 대한 주주 환원을 얘기하면서 배당을 훨씬 더 이것보다 더 높게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1월 달에 이례적으로 보통 1월이면 은행주들이 다 고배당 주식이다 보니까 1, 2월까지는 주가가 배당 받았던 것보다 훨씬 많이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근데 1월 달에 한 거의 20% 가까이 주가가 급등을 했었죠. 근데 그때 저희 고객분한테는 은행주 부분에 대해서 저게 현실화되기 힘들다라고 저도 좀 얘기를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 2월 달에 윤 대통령의 저런 발언도 있긴 했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IMF를 겪었던 게 금융자본이 축적이 안 돼 있다가 그러다가 외국인의 돈을 확 빼버리니까 국가부도의 사태가 난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많은 기업들과 개인 지금 가계부채가 얼마나 큽니까, 그죠? 그러면서 엄청난 이자를 내줬잖아요. 네, 엄청난 이자를 냈고 또 열심히 일해가 번 돈을 또 은행에 예금에 맡기고 은행에 예금을 맡기고 그 예금을 다시 개인과 기업들이 대출을 해가면서 거기서 이제 예대 마진을 따먹는 건데 IMF를 겪고 나서 그렇게 국민들과 기업들이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저축을 하고 또 뭔가 투자할 게 있을 때 또 돈을 빌려가지고 하고 그 예대 마진을 어느 정도 이 과점화되어 있는 이 은행 구조 속에서 은행들이 그냥 앉아서 돈을 벌잖아요, 사실. 그렇게 누적된 돈을 자본을 주식을 당장 사가지고 여기 왜 이렇게 돈을 쌓아놓고 있냐 배당을 해라 라고 하면 지금 우리나라 은행의 대부분이 외국인 지분율이 70~80%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시면 신한 하나 보면 외국인들이 아주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그걸 국민들과 기업의 어떤 그런 고통 분담과 열심히 그 IMF 이후에 우리가 참 정말 아껴 쓰고 열심히 일하면서 벌어들인 그 금융 자본을 그걸 배당으로 빼가는 게 맞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공공재 성격이 있다라고 얘기를 금융권에서 얘기를 하셔서 저는 그 부분이 어느 정도 맞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은행주는 철저하게 지금 정도 수준의 그 정도 지금도 배당 많이 하는 겁니다. 배당 많이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빠지면 사고 배당을 2~3배 되는 주가 수익률 15% 20% 이상 수익 나면 또 팔고 그게 맞는데 배당을 과도하게 요구를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횡재세 부분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부가 또 너무 강하게 개입해가지고 돈 많이 벌었으니까 횡재세로 빼가 이러면 약간 우리나라 금융 시스템에 대한 투자자들의 불신이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뒤에 보니까 횡재세보다는 서민금융에 대해서 많이 좀 은행이 그렇게 하는 게 맞다라는 부분을 봤는데요. 그리고 소상공인 대출 이자 부담 좀 줄여주고 그죠? 저는 그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은행이 그런 얘기도 많았었잖아요. 은행이 비가 올 때 우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비 안 올 때 우산 빌려줬다가 정작 비 오면 우산 뺏어버린다고요. 기업들이 돈을 계속 빌려 쓰다가 정작 이제 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가 그 사이클을 많이 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한 1~2년 버텨야 되는데 그 위기가 오면 이번에 대출 연장 안 됩니다. 돈 다 갚으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좀 말이 많았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는 조원경 교수의 돈의 세계, 잊어버린 나와 렉캔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34분. 자, 고스톱을 치세요. 내비게이션을 가급 사용하지 마세요. 손동작을 많이 하세요. 닭튀김은 옷을 벗기고 순살만 드세요. 치매 예방 습관 지침이군요. 이 지침은 치매 환자 연간 총 관리 비용을 생각할 때 고개가 끄덕여진다. 이미 국내 총생산 GDP 중 약 1%인 이 비용의 증가 속도는 무시무시한데 보건복지부도 5년 단위로 치매 관리 종합계획을 발표한다. 치매는 원인도 모르고 치료도 불가능하다. 알츠하이머 치매 진행을 근본적으로 늦추는 세계 최초의 신약이 탄생했네요. 전문가들은 알츠하이머의 종말이 시작됐다고 하는데 FDA가 올 7월 승인한 알츠하이머 치료제 레캔비 얘기군요. 레캔비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본도 자국 제조와 판매를 허가했고요. 타임지는 레캔비를 2023년 최고의 발명품으로 선정을 했네요. 이 약의 공동 개발사는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자이군요. 미국 바이오젠이 이 약품을 개발했군요. 인지증은 일본에서 치매 대신 쓰는 표현인데 2004년 치매의 부정적 이미지를 없애기 위해서 이 용어가 탄생을 했다고 하네요. 인지하는데 좀 이제 병이 생겼다 해서 인지증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네요. 환자와의 공감 형성과 유대 강화, 치매와의 공존을 위해서인데 한국도 치매 표현 퇴출을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초기 알츠하이머 환자가 이 약으로 효과를 보고 더 오래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이들과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한다. 노인 자살률이 가장 높은 나라라는 불명예는 이제 지겹다. 출산은 선택이나 늙음은 택할 수 없다. 그렇네요. 내가 애를 한 명 낳을지 2명 낳을지 출산은 선택인데 늙는 거는 선택할 수가 없다, 그죠? 네. 불편한 진실입니다. 건망증은 사소한 내용을 잊지만 중요한 것은 비교적 잘 기억한다. 인지증은 가장 소중한 나를 잊게 기억을 포맷한다. 내 머릿속의 지우개가 작동하지 않게 독일 대문호 괴테의 말을 읊어본다.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적용할 줄 알아야 한다. 마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배우 브루스 윌리스나 윤정이도 요즘 브루스 윌리스가 완전히 치매 아주 중증이시죠. 윤정희 씨도 그런가 보네요.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도 그러하지 못했다. 건강정보 이해 능력, 헬스 리터러시 증진이야말로 사회 경제적 비용을 줄이는 확실한 길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아이고, 그러게요. 전 세계가 계속 80억 인구가 계속 늘어나지만 그 인구가 계속 나이가 들고, 그죠? 늙는다는 거 어쩔 수 없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운명인데 늙더라도 건강하게 늙는 거, 그죠? 그리고 특히나 이 정신, 제가 제 머리 CPU랑 지금 하드웨어가 계속 좀 딸리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정말 건강한 정신, 거죠? 자, 정신이 건강해지고 머리가 맑아야 되는데, 네. 아무튼 계속 요 레캔비를 뛰어넘는 계속 신약이 계속 발명이 되도록 기원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은요, 비슷한 얘기를 좀 이어가 보겠습니다. 의대의 열풍을 의학 혁명의 동력으로 부분이 있습니다. 김명자 카이스트 이사장 전 환경부 장관을 하셨었네요. 혁신은 21세기 유행어다. 혁신의 아이콘은 과학기술이다. 근대적 의미의 과학연구가 제도화한 것은 베를린 훔볼트 대학인데
1810년에 설립됐습니다. 이 모델이 미국 등으로 전파되며 연구 중심 대학을 낳았고 그에 앞서서는 13세기 라틴 유럽에서의 대학 유니버시타스에 출연한 그 자체가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이탈리아 볼로냐 대학 1088년 설립이네요. 1000년이 넘었네요. 그리고 이 볼로냐 대학이 최초로 신성 로마 제국 프리드리히 황제의 공인 1158년을 받은 이후 옥스포드 대학, 파리 대학, 캠브리지 대학 등이 설립되면서 교과 과정은 3과 3학, 트리비움과 4학, 쿼드리비움의 7학 교양 학부와 3개 전공으로 짜여졌다고 합니다. 이 3학은 문법, 수사학, 논리학, 그리고 4학은 산술, 기하, 음악, 천문학, 그리고 3개 전공은 신학, 법학, 의학이었네요. 이처럼 의학은 대학 설립 당시에도 신을 연구하는 학문과 맞먹는 지위였네요. 그렇네요. 신학과 의학, 그리고 법학. 그 의학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국내 사정은 지역 의료 붕괴와 필수 의료 불균형이 리스크를 넘어 위기 국면이다. 정부가 의대 정원 계획을 발표하자 논란이 재현되고 있고 2000년 의학 분업으로 감축된 이후에 의대 입학 정원은 2006년부터 전국 40개 의대, 전국에 의대가 40개 있네요. 이 40개 의대 3058명으로 지금 동결된 상태네요. 2006년 이후로. 굳이 이렇게 동결할 이유가 있었나요? 의대 들어가려고 지금 다 난리잖아요. OECD 국가의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3.7명이고 한국은 2.2명이네요. 그러나 서울은 3.47명이고 전국 41,192개 병원과 의원 중 22,545개가 수도권에 몰려 있다고 합니다. 2035년경에는 의사가 1만 명 정도 부족하리라고 하고요. 변수가 많아 얼마나 맞을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이대로 갈 수는 없다. 그렇다고 의대 정원만으로 고질적 불균형이 해소되기에는 상황이 너무 복잡하다. 그렇다면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료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과의 소통과 공감으로 실효적 방안을 도출하는 일이 남아있다. 높은 의료 역량에 걸맞은 사회적 협상 능력이 열쇠다. 그보다 본질적으로 연구개발의 최전선에서는 의학혁명에 버금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기존 의학과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간의 융합혁신이 그거죠. 컨버전스가 지금 일어나고 있죠. 선진국은 이미 AI, 빅데이터, 딥러닝 기술과의 융합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신속 처리해서 성공 확률이 높은 신약 후보 물질을 골라내고 원격 의료 서비스도 상용화하고 있는데 디지털 기술과의 융합으로 암, 치매, 노화 극복을 위한 맞춤형 유전자, 세포치료, 뇌과학, 그리고 재생의료, 첨단의료기기, 디지털 치료제, 원격의료 등에서 신천지를 열고 있다. 융합혁신은 가장 비용 효과적인 혁신이다. 미국 칼 일리노이 대학교 의대는 2018년 공학 기반 의대를 설립했고 이거 예전에 신문 기사에서 본 것 같습니다.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를 높여서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기 때문인데 목표는 AI와 머신러닝 등 공학과의 융합, 대학 기업 협업에 의한 임상의료 혁신이라고 합니다.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 테크니온 공대는 1969년에 공대 내에 의대를 만들어서 의료 산업을 선도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빠르네요. 공대 안에 의대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도 69년도에. 모바일 인터넷과 클라우드, 첨단 소재, GPT, 로보틱스, 3D 프린팅, 실시간 컴퓨팅, 시뮬레이션 등은 첨단 바이오 시장을 혁신할 파괴적 기술로 꼽힌다고 합니다. 2023년 세계 의료시장 규모, 의료시장 규모가 얼마였는지 1조 5,570억 달러네요. 우리나라 거의 GDP 수준이다, 그죠? 세계 의료시장 규모가 2,000조 정도 됩니다. 2,000조.
2027년에는 1조 9,170억 달러로 예상이 되고 한국의 점유율은 1% 남짓이다.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 규모는 2,600조 원으로 세계 바이오 헬스 시장 규모는 2,600조 원으로 반도체 시장의 3배를 넘어섰고요. 경쟁의 디지털은 우리 정부도 지난 6월 제4차 생명공학 육성 기본계획에서 바이오 산업 규모를 2020년에 43조 원에서 2030년까지 100조 원 규모로 키우고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을 지금 2020년에는 78%인데 2030년에는 85%로 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네요. 디지털 치료기기 15개 제품화, 알츠하이머 등 7개의 난치질환 치료를 위한 전자약 핵심 기술, AI 기반 신약 10개 후보물질 발굴, 차세대 신약 개발 플랫폼 등등 혁신 메뉴가 총망라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야심찬 계획을 현실화할 수 있는 동력은 바로 융합형 인력이라는 거죠. 그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고 초유의 의대 블랙홀 현상으로 초등의대 준비반이 개설되고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반이 있네요. 많이 뛰어놀아야 되는데 유수자연대와 공대 학생들이 해마다 수백 명씩 이탈하는 상황에서 임상의 의사 양성 위주 인프라로는 격변하는 미래에 대비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서울대 공대 들어갔다가 1년 뒤에 그만두고 또 의대로 지원해서 가는 그런 얘기를 참 요즘 많이 듣습니다. 혁신형 미래의료연구센터 지정 등 의과학 공동연구를 지원하는 미봉책으로 대비하기에는 융합혁신의 물결이 너무 거세고 빠르다. 바이오 강국으로의 청사진과 추진 과제는 일단 정리된 듯하다. 그러나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어떻게 하는가에 달려 있는데 의료계의 의견대로 교육과정 개편에 의한 기초의학과 연구 강화, 연구중심 의대 사업 등 혁신안을 추진하되 본격적인 융합혁신 인프라 도입 등 전방위적인 생태계 혁신이 필요하고 이는 임상의료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길이기도 하다. 4차 산업혁명의 격동기, 미래를 향한 개방과 혁신, 경쟁과 협력은 불가피한데 아인슈타인의 말대로 매번 하던 대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insane 하는 것. insanity라고 얘기했습니다. 참 이 뼈 때리는 말이다. 그죠? 매번 하던 대로 반복하면서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죠. 참 보면 주식 투자에서 보면 참 안타까운 게 많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매번 똑같은 실수를 사람들이 반복을 할까? 네, 그 반복 중에 하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죠. 네, 조급한 마음이 제일 큽니다. 네, fear and greed 말씀드렸지만 이 fear and greed보다도 훨씬 심리적으로 주식 투자를 망치는 게 바로 조급함이죠. 조급함. impatient 하고 빨리 돈을 벌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거 아닌가 봐 또 쫓아가고 쫓아가서 또 근데 쫓아갈 때도 좀 합리적으로 그죠? 아까 근데 좋은 그 댓글도 있었듯이 그렇게 밸류에이션에 대한 무조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 돼야 됩니다. 이 전망보다도 무조건 밸류에이션 트레이딩이라는 그런 원칙을 갖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가 좋대 뭐 사면 먹는데 이거 묻어두면 어떻게 된대 그런 거에 이제 쫓아다니는 게 똑같은 매번 하던 대로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위기는 기회와 함께 온다. 지금이야말로 의대 열풍을 의학혁명의 추동력으로 삼는 기회로 만들어야 할 때다. 네. 시간이 50분이 다 됐네요. 자, 마지막은요. 안병옥의 마켓나우 병든 독일 새로운 어젠다가 필요하다. 요 얘기는 한번 읽어보십시오. 유럽 최대 경제대국 독일이 고전 중이라고 하니까요.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 0.5% 올해 기록을 하고 있으면서 서방 선진 7개국 G7 중에 꼴찌라고 하니까요. 어떤 원인이 있는지 한번 쭉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 고생 많으셨고요. 예, 행복한 주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